야 신병. 개처럼 한번 짖어봐. 월, 월, 하고. 메마른 흙먼지가 바람에 흩날리는 강원도 인제의 신설 군부대 연병장. 살을 태울 듯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갓 보급받은 듯한 전투복을 입은 사내들의 그림자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그 중심에 갓 20을 넘긴 듯 앳된 얼굴에 하선우 하사가 서 있었다. 희고 고운 피부, 가녀린 목선, 겁을 먹은 사슴처럼 동그랗고 큰 눈. 그 모습은 군복보다는 하얀 원피스가 더 어울릴 법한 온실 속 화초 그 자체였다. 그녀를 둘러싼 조키 10명은 넘어 보이는 사내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다. 방금 그 추잡한 명령을 뱉은 이는 이들의 우두머리 격인 황대철 중사였다. 뱀처럼 가느다란 눈, 거친 훈련으로 다져진 시커먼 피부와 우락부락한 근육. 그는 하선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왜 못하겠어? 아가씨. 군대가 무슨 소꿉놀이 하는 데인 줄 알았나? 여긴 전쟁터야. 윗사람이 까라면 까고 기라면 기어야지. 자, 다시. 개처럼 짖어봐. 영 마음에 안 들면 저기 똥통에 머리라도 한번 박아볼까? 황 중사의 말에 주변의 사병들이 낄낄거리며 동조했다. 그들은 새로 만들어진 제7 산악 특수임 무대대의 창설 멤버들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차출된 나름대로 군 생활에 잔뼈가 굵다고 자부하는 이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비친 하선우는 그저 낙하산으로 떨어진 여자이자 애송이일 뿐이었다. 저런 계집애가 무슨 특수임무를 수행한단 말인가. 필시 높으신 분 침대에서 궁둥이나 흔들다 편한 곳으로 보내달라고 졸랐을 터였다. 하지만 하선우는 미동도 없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사슴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감정이 거세된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 그 눈동자가 황대철을 똑바로 응시했다. 입술이 열리고 앳된 외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황대철 중사님. 그녀는 정확히 그의 이름과 계급을 호명했다. 지금 하시는 행동은 명백한 병영 부조리이며 직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은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순간 연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낄낄거리던 사병들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황대철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감히 일개 하사, 그것도 계집애가 자신에게 법을 운운하며 대든 것이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야, 너 지금 누구한테 가르치려 들어? 군법? 여기서 군법은 나야 이년아. 황대철이 고함을 지르며 하선우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가녀린 몸이 비틀거리며 뒤로 몇 걸음 물러났지만 그녀는 넘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땅에 더 깊숙이 뿌리를 내린 듯 굳건히 버티고 섰다. 폭행까지 추가하시는 겁니까? 하선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 평온함이 황대철의 이성을 더욱 마비시켰다. 이 미친년이 끝까지. 좋다, 내가 그렇게 잘났으면 한번 증명해봐. 여긴 몸으로 증명하는 곳이야. 전 병력 완전 군장하고 연병장 100바퀴. 저 계집애 때문에 받는 기합이니까 아주 죽어나라고 돌려. 황대철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사병들의 얼굴에 불만이 가득 찼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토를 달지 못했다. 그들은 욕설을 중얼거리며 막사로 달려가 무거운 군장을 짊어지고 나왔다. 하선우는 묵묵히 자신의 군장을 챙겼다. 다른 병사들과 똑같은 무게, 아니 황대철이 몰래 더 채워 넣은 탄통 때문에 훨씬 무거운 군장이었다. 출발. 구령과 함께 수십 명의 군인들이 연병장을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하선우를 향해 증오와 원망의 눈빛을 보냈다. 저 가냘픈 몸으로 10바퀴나 돌 수 있을까? 분명 울고불고 매달리며 잘못했다고 빌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갔다. 10바퀴, 20바퀴. 시간이 흐를수록 건장한 사내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대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하선우는 달랐다. 그녀는 처음과 똑같은 속도, 똑같은 보폭,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호흡, 지친 기색 하나 없는 얼굴. 마치 기계처럼 정해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로봇처럼 묵묵히 연병장을 돌았다. 오히려 그녀는 뒤처지는 병사들을 하나씩 앞질러 나갔다.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병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앞만 보고 있지 않았다. 뒤처지는 병사들의 상태, 그들의 호흡, 무릎 각도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호흡이 너무 짧다. 복식 호흡으로 전환해.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면 무릎에 무리가 간다. 앞꿈치를 이용해라.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김민준 하사의 귓가에 바람소리와 함께 그녀의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김하사는 저를 비웃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의 말대로 호흡과 착지법을 바꿨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타는 듯한 허벅지의 고통이 줄어들고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감이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만치 멀어져 가는 하선우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느덧 연병장에는 단 2사람만이 달리고 있었다. 하선우와 독이 바짝 오른 황대철. 황대철은 이가 갈렸다. 그는 이 부대에서 체력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저 계집애는 지칠 줄을 몰랐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생생해지는 듯했다. 괴물 같은 년. 결국 먼저 무너진 것은 황대철이었다. 90바퀴를 넘겼을 때 그의 다리가 풀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병장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다른 병사들은 이미 진작에 나가떨어져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하선우는 달리기를 멈추고 쓰러진 황대철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로 그의 얼굴에 들이운 햇빛을 가려주었다. 황대철은 치욕과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봤다. 넌 대체 정체가 뭐야? 하선우는 대답 대신 자신의 군장을 풀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황대철의 군장까지 어깨에 둘러맸다. 성인 남성 2명을 짓누를 만한 무게였지만 그녀의 허리는 꼿꼿했다. 나머지 10바퀴 마저 채우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터질 듯한 근육으로 무장한 사내들이 모두 나가떨어진 연병장을, 가녀린 소녀의 모습을 한 군인이 홀로 2개의 군장을 짊어지고 유유히 달리고 있었다. 그 광경은 비현실적이다 못해 기괴하기까지 했다. 널브러져 있던 병사들은 모두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조롱과 경멸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경외와 알 수 없는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들이 소녀라고 무시했던 존재는 사실 강철로 만들어진 심장을 가진 괴물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 대테러, 요인 암살, 비밀 침투 등 국가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중의 최정예. 그곳에서도 그림자라 불렸던 최고의 엘리트 요원. 하선우 하사. 그녀가 바로 그 그림자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든 경력을 숨긴 채 이 산골의 신생부대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연병장 사건 이후 부대의 기류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하선우를 향한 노골적인 무시와 조롱은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어색한 침묵과 탐색전이 흘렀다. 그녀의 존재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의식하고 관찰했다. 황대철 중사는 치욕감에 며칠 동안 하선우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속에서는 복수심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체력으로 안 된다면 다른 것으로 짓밟아 주리라. 군대는 체력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곳이 아니었다. 기술, 사격, 전술. 그가 우위에 설 수 있는 분야는 얼마든지 있었다. 다음 주 대대 전술 훈련 평가가 있다. 특히 이번 평가는 CQC 근접 전투와 실거리 사격이 핵심이다. 각 분대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대대장 오정혁 중령의 지시가 하달되자 황대철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CQC는 그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다. 육군에서 주최하는 격투기 대회에서 여러 번 입상한 경력이 있었다. 저 가냘픈 계집애가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뼈와 살이 부딪히는 실전 격투 기술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터였다. CQC 훈련이 시작되던 날 훈련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황대철은 훈련 교관을 자처하며 나섰다. CQC는 힘과 기술의 조화가 중요하다. 이론만 떠들어봤자 소용없어.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익혀야 하는 거다. 그는 시범 상대를 물색하듯 훈련병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예상대로 하선우에게 멈췄다. 하선우 하사. 앞으로 나와. 모두의 시선이 하선우에게 쏠렸다. 또 시작이구나. 황 중사가 이번에는 제대로 망신을 주려 작정한 것이 분명했다. 김민준 하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하선우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대열에서 걸어 나와 황대철의 앞에 섰다. 중사님,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뭘 하긴. 내가 공격할 테니 막아봐. 여자라고 봐주지 않을 테니까 어디 한번 내 실력 좀 구경해 보자고. 황대철이 비죽 웃으며 공격 자세를 취했다. 거대한 덩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상당했다. 그는 일부러 더 과장된 몸짓으로 하선우를 도발했다. 혹시 알아? 한 대 맞고 울면서 엄마 찾아갈지. 아, 너 혹시 남자한테 제대로 안겨본 적은 있냐? 군대 오기 전에 임신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이런 험한 꼴은 안 당했을 텐데. 안 그런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하선우의 눈빛이 변했다. 이전의 차가운 무표정이 아니었다.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섬뜩하고 깊은 어둠이 그녀의 눈동자에 깃들었다. 지금 뭐라고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왜 전곡을 찔렸나? 황대철이 조롱을 멈추지 않고 주먹을 뻗으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육중한 몸이 바람을 가르며 하선우를 덮치는 순간 훈련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하선우는 황대철의 주먹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 마리 나비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목표를 향해 날아드는 독침처럼 정확하고 빨랐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황대철의 손목을 낚아챘다. 우드득. 뼈가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황대철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크악! 그의 주먹은 힘없이 꺾여버렸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하선우는 꺾은 손목을 그대로 지렛대 삼아 그의 몸을 회전시켰다. 거대한 황대철의 몸이 공중에서 종이 인형처럼 휘둘렸다. 이어진 동작은 그의 팔꿈치 관절을 향한 날카로운 압박이었다. 그녀의 체중이 실린 일격에 황대철의 팔은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였다. 커헉!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황대철의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하선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의 목덜미를 잡아채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훈련장 바닥에 먼지가 피어올랐다. 거구의 황대철 중사는 먼지 속에 큰 대자로 뻗어버렸다. 전광석화처럼 일어난 일이었다. 시작부터 끝까지 채 3초도 걸리지 않았다.
훈련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입을 벌린 채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황대철과 그의 위에 선 하선우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하선우는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전투복을 털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바닥에 쓰러진 황대철을 내려다보았다. CQC의 핵심은 힘이 아니라 급소 공략과 효율성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허리를 숙여 황대철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황대철의 귀에는 천둥처럼 박혔다. 한 번만 더 그 더러운 주둥이로 내 가족이나 사적인 영역을 들먹이면 그땐 턱관절을 뽑아서 식도를 막아주지. 명심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황대철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공포에 질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그렇게 하고도 남을 여자였다. 저 눈빛은 자신이 지금껏 군 생활을 하며 마주쳤던 그 어떤 미친놈들의 눈빛보다도 더 깊고 어두운 광기를 품고 있었다. 하선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열로 돌아갔다. 훈련을 총괄하던 박성진 대위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의무병을 불렀다. 그날 이후 부대 내에서 하선우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공포 그 자체였다. 누구도 감히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황대철 중사는 팔에 깁스를 한 채 병가를 냈고 돌아온 뒤에는 하선우의 그림자만 봐도 자리를 피했다. 병사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하기 시작했다. 압도적인 힘에 대한 원초적인 경외감이었다. 김민준 하사를 비롯한 몇몇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전투 기술에 대해 물었고 하선우는 귀찮은 기색 없이 핵심을 짚어 가르쳐 주었다. 그녀의 설명은 군 교범에 나오는 어떤 내용보다도 간결하고 실전적이었다. 그렇게 하선우는 점차 제7 산악 특수임무대대의 실질적인 에이스이자 교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보통 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뿐이었다. 혹독했던 창설 초기 훈련 기간이 끝나고 부대의 첫 휴가 명령이 떨어졌다. 지옥 같던 훈련을 마친 병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저마다의 계획을 세우기 바빴다. 하지만 하선우는 담담했다. 그녀에게 휴가는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 갈 곳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딱히 없었다. 그저 조용한 곳에서 책이나 읽으며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다. 휴가 출발 전날 밤 대대장인 오정혁 중령이 하선우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오 중령은 깐깐하고 원칙주의자로 소문난 인물이었지만 하선우의 비범한 능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그녀를 남몰래 주시하고 있었다. 하하사. 잠시 좀 앉아보게.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오 중령이 입을 열었다. 자네에 대한 보고는 전부 받았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자네 같은 인재가 어째서 이런 산골의 신생부대로 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자네의 실력이라면 육군 본부나 정보사, 어디를 가도 최고의 대우를 받았을 텐데. 하선우는 말없이 오중령을 바라볼 뿐이었다. 과거를 묻지는 않겠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두게. 나는 자네를 신뢰하네. 이 부대의 핵심 전력은 바로 자네야.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준다면 내가 자네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들은 전부 치워주겠네.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자 신뢰의 표현이었다. 하선우는 처음으로 표정에 미미한 변화를 보이며 짧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그것이 오정혁 중령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휴가는 순식간에 지나갔다. 부대 복귀를 하루 앞둔 늦은 밤 하선우는 서울의 한적한 오피스텔에서 군사 전문 서적을 읽고 있었다.
그때 TV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다. 앵커 오늘 오후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현역 육군 중령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며 화면에 나온 아파트의 전경은 낯이 익었다. 그리고 곧이어 공개된 사망자의 신상 정보. 육군 제7 산악특수임무대대 대대장 오정혁 중령. 하선우의 손에서 책이 떨어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자신을 신뢰한다던, 자신의 앞길을 열어주겠다던 그가 죽었다. 단순한 사고나 자살일 리가 없었다. 그처럼 철두철미하고 자부심 강한 군인이 허무하게 목숨을 끊을 리 만무했다. 다음 날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휴가에서 복귀한 병사들은 모두 충격과 혼란에 빠진 모습이었다. 부대 전체에 무겁고 음울한 공기가 감돌았고 헌병대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부대원들은 한 명씩 불려가 오 중령과의 관계, 휴가 기간 동안의 행적 등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하지만 수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하선우 역시 조사를 받았다. 그녀는 오 중령과의 마지막 대화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의례적인 질문에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엉켜 있었다. 오 중령의 죽음은 분명 무언가 거대한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이 부대가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며칠이 지났다. 부대는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하기 전까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최소한의 일과만을 소화했다. 헌병대의 수사는 외부 소행에 무게를 두는 듯했고 부대 내의 긴장감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다. 그날 밤도 하선우는 모두가 잠든 시간 홀로 막산의 체력 단련실에서 샌드백을 치고 있었다. 오 중령의 죽음 이후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운 의문과 분노를 샌드백에 쏟아내고 있었다. 퍽, 퍽, 퍽. 공기를 찢는 파열음과 함께 샌드백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때였다. 체력 단련실 문틈으로 작은 종이 한 장이 쓱 밀려 들어오는 것이 그녀의 시야에 포착됐다. 하선우는 동작을 멈추고 소리 없이 문으로 다가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하얗게 접힌 쪽지를 집어들었다. 쪽지를 펼친 그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인쇄된 글자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정혁 중령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다. 범인은 이 부대 안에 있다.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투서가 아니었다. 범인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혹은 범인 자신이 그녀에게 보내는 피 묻은 초대장이었다. 왜 하필 나에게? 나를 시험하는 것인가 아니면 도움을 청하는 것인가? 하선우는 쪽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고요한 체력 단련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707시절 수없이 분석했던 범죄 현장과 용의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군부대가 아니었다. 늑대의 탈을 쓴 살인마가 숨어있는 밀실이었다. 그리고 그 살인마는 그녀가 자신을 찾아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쪽지를 보낸 것이다. 하선우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재밌어지는군. 사냥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특수부대 그림자에 잠들어 있던 본능이 피냄새를 맡고 깨어나고 있었다. 쪽지를 태운 재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하선우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제 거대한 체스판이 되었다. 부대원 한 명 한 명은 말이 되었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 모든 대화, 모든 표정 변화는 분석해야 할 기보였다. 범인은 이 안에 있다. 그는 동료의 얼굴을 하고 군복을 입고 그녀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훈련을 받고 있을 터였다. 사냥의 첫 단계는 관찰이다.
적을 알기 전에 전장을 알아야 한다. 하선우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끌어올렸다. 그녀는 더 이상 부대의 에이스 하선우 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적진에 홀로 떨어진 그림자였다. 그녀의 눈은 이제 고성능 카메라가 되었다. 식당에서, 휴게실에서, 훈련장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보고 기억했다. 오정혁 중령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각자의 반응, 그 이후의 미묘한 변화들. 대부분의 병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몇몇은 달랐다.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당연히 황대철 중사였다. 그는 오중령과 사이가 좋지 않기로 유명했다. FM의 화신이었던 오중령은 황 중사의 잦은 병영 부조리와 폭력적인 성향을 여러 번 지적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공공연히 경고했었다. 동기는 충분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하선우의 예상과는 조금 달랐다. 그는 오중령의 죽음을 진심으로 통쾌해하는 듯 보였지만 그 감정에는 어떤 깊이가 없었다. 마치 응원하던 축구팀의 라이벌이 패배했을 때 기뻐하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원초적인 감정의 발산일 뿐이었다. 오히려 그는 오중령의 죽음 이후 자신을 억압하던 족쇄가 풀렸다는 듯 더욱 기고만장해져 있었다. 살인자의 불안이나 죄책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너무 투명했다. 두 번째 인물은 훈련 중대장 박성진 대위였다. 그는 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였지만 오중령의 죽음 이후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야심이 번뜩이는 것을 하선우는 놓치지 않았다. 오중령은 박 대위의 월권 행위나 독단적인 훈련 방식을 탐탁지 않게 여겨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 오중령의 존재는 그의 군 경력에 있어 명백한 걸림돌이었다. 그는 대대장 유고 시 지휘권을 인수받을 제1순위였다. 하지만 그 역시 너무 전형적이었다. 야심가가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는 자신의 야심을 이토록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더 깊숙이 숨기고 애도하는 척 연기했을 터였다. 하선우는 관찰의 범위를 넓혔다. 그녀는 부대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정보의 교차로 보급관 표인수 상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뱀처럼 흐물흐물한 인상에 늘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있는 그는 부대의 모든 물자와 정보가 거쳐가는 곳에 있었다. 누가 무엇을 신청하고 무엇이 없어지고 누가 누구와 비밀리에 만나는지 그는 아마 모르는 것이 없을 터였다. 오중령은 부임 직후 보급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지시했었다. 만약 표 상사가 무언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면 오중령은 그에게 있어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그는 다른 이들처럼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늘 똑같은 웃음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종잡을 수 없었다. 하선우의 수사는 소리 없이 진행되었다. 그녀는 야간 근무를 자청해 아무도 없는 행정반에 잠입했다. 오중령의 사무실은 헌병대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707에서 배운 기술로 자물쇠를 흔적도 없이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짙은 어둠 속 그녀는 손전등 불빛 하나의 의지에 방을 훑었다. 헌병대가 샅샅이 뒤지고 갔을 터였다. 그들이 놓친 무언가를 찾아야 했다. 그녀의 시선이 오중령의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철에 멎었다. 가장 위에 있던 것은 다음 분기 훈련 계획서였다. 평범한 서류였다. 하지만 하선우는 위화감을 느꼈다. 서류철의 두께에 비해 클립으로 고정된 서류의 양이 너무 적었다. 마치 중간에서 누군가 중요한 서류 몇 장을 의도적으로 빼낸 듯한 느낌. 그녀는 서류철을 들어 빛에 비춰보았다. 클립 자국이 선명했다. 원래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서류가 꽂혀 있었다는 증거였다. 사라진 서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책상 서랍도 확인했다. 대부분 잠겨 있었지만 마지막 서랍은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안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하지만 하선우는 서랍을 완전히 빼내 그 안쪽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게 접혀 테이프로 붙어 있는 USB 하나를 발견했다. 헌병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오중령이 숨겨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USB를 확보하고 다시 흔적 없이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자신의 숙소로 돌아온 그녀는 보안 프로그램이 깔린 개인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안에는 단 하나의 암호화된 파일이 있었다. 707 시절 익혔던 온갖 해킹 기술을 동원해 암호를 푸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하선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것은 표인수 상사 비리 의혹 내사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표 상사는 수년간 군 보급 유류와 물자를 민간 업자에게 빼돌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장부 조작은 기본이었고 빼돌린 물품은 폐기 처리된 것으로 위장했다. 오중령은 이 사실을 눈치채고 독자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고서 말미에는 관련 증거 확보 완료. 금주 내 헌병대 이첩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오중령이 사망한 것은 바로 그 금주였다. 강력한 용의자가 떠올랐다. 표인수 상사. 그는 자신의 비리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오중령을 살해한 것이다. 하지만 하선우는 섣불리 단정하지 않았다.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퍼즐 조각은 때로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맞춰놓은 함정일 수 있다. 이 USB는 왜 여기에 있었을까? 오중령이 숨겼다기엔 너무 찾기 쉬운 곳이었다. 마치 나를 찾아주시오 하고 말하는 것처럼. 다음 날 하선우는 훈련장에서 의도적으로 표인수 상사에게 접근했다. 상사님, 지난번 신청했던 특수 코팅 나이프는 언제쯤 보급됩니까? 표 상사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 하사. 그거 지금 재고가 똑 떨어져서 말이야. 신청은 해놨으니 조금만 기다려봐. 최대한 빨리 구해주도록 노력해볼게. 하선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거짓말 탐지기처럼 그의 미세한 동공의 흔들림, 입가의 경련을 포착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사님 휴가 때 별일 없으셨습니까? 대대장님 일도 있고 해서 부대 분위기가 영 뒤숭숭합니다. 순간 표 상사의 웃음기 어린 눈빛이 찰나의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가 원래대로 돌아왔다. 너무나 짧은 순간이라 보통 사람은 알아챌 수 없었겠지만 그림자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게 말이야. 참 좋은 분이셨는데. 안타까운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태연했지만 하선우는 확신했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날 밤 하선우는 다시 움직였다. 이번 목표는 보급 창고였다. 그녀는 어둠을 틈타 창고의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잠입했다. 창고 안은 각종 군수품 상자들로 가득했다.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표 상사가 빼돌린 물품의 흔적, 혹은 그가 숨겨둔 무언가였다. 손전등 불빛으로 내부를 샅샅이 훑던 그녀의 발에 무언가 걸렸다. 바닥에 깔린 두꺼운 방수포였다. 방수포는 군용 트럭을 덮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이게 창고 바닥에 깔려 있을까? 위화감을 느낀 그녀는 방수포를 들춰보았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아직 채 마르지 않은 검붉은 핏자국을 발견했다.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다. 핏자국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명백한 혈흔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무언가에 긁힌 듯한 금속성 가루가 미세하게 흩뿌려져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비리의 현장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곳이 제1의 살인 현장이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 이곳에서 살해당하고 다른 곳에 유기되었을 가능성. 그렇다면 오중령의 죽음은 그때였다. 창고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선우는 즉시 손전등을 끄고 거대한 상자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창고 문 앞에서 멈췄다. 철컥.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다. 들어온 인물은 달빛을 등지고 있어 형체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한 명은 아니었다. 두 명의 그림자. 그들은 소리를 죽여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젠장, 그 여자애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확실해? 섣불리 움직였다간 우리만 위험해져. 오늘 나한테 대대장 얘기를 떠봤어. 눈빛이 보통이 아니야. 707 출신이라는 소문이 진짜일지도 몰라. 하선우는 숨을 죽였다. 목소리의 주인은 표인수 상사와 박성진 대위였다. USB는 어떻게 됐어? 그년이 가져간 게 확실한가? 아마도. 내가 일부러 흘려뒀으니까. 일단 저 계집애의 시선을 표인수한테 돌려놓는 데는 성공했어. 이제 우리가 계획대로 움직이면 돼. 박성진 대위의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다. 하선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함정이었다. USB는 처음부터 미끼였다. 자신을 표인수에게 유도하고 그 사이에 진짜 범인들은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범인은 2명 이상이다. 상황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했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홀로 2마리의 굶주린 늑대를 상대해야 했다. 이제 슬슬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지. 이 부대는 우리가 먹는 거다. 박성진 대위의 목소리에는 탐욕스러운 야심이 뚝뚝 묻어났다. 표인수 상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하선우는 어쩔 겁니까? 전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걱정 마. 그년에게도 선물을 하나 준비해뒀으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자기 방에서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야. 707 출신 그림자께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아주 기대되는군. 박 대위가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 순간 하선우는 본능적인 위험을 감지했다. 자신의 숙소. 그들이 자신의 공간에 무언가 짓을 해놓은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여기서 두 사람의 대화를 더 엿듣는 것보다 그들이 설치한 선물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몸을 움직여 창고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이동했다. 그리고는 작은 렌치 하나를 집어들어 반대편 벽에 힘껏 던졌다. 쨍그랑.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뭐야? 누가 있다? 박 대위와 표 상사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다. 그 틈을 타 하선우는 번개처럼 창고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숙소를 향해 질주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와 차가운 결의 때문이었다. 감히 나의 영역을 침범해? 용서할 수 없었다. 숙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예리한 눈은 문고리 아랫부분에 아주 미세하게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누군가 철사 같은 것으로 문을 땄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 불은 꺼져 있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다. 낯선 자의 채취 미세한 흙냄새. 그리고 화약 냄새. 하선우는 벽에 몸을 붙인 채 천천히 내부를 스캔했다. 침대, 책상, 관물대.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함정은 어디에 있는가? 박 대위가 말한 선물은 무엇인가? 그녀의 시선이 자신의 관물대 위에 놓인 작은 소포 상자에 멎었다. 원래 저런 것은 없었다. 누가 보낸 것인지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다. 폭발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가갔다. 무게는 가벼웠고 흔들어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녀는 대검을 꺼내 조심스럽게 상자의 포장을 뜯었다. 안에는 또 하나의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검은 벨벳 천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 벨벳 천을 펼치는 순간 하선우의 숨이 멎었다. 그 안에는 탄피 하나가 놓여 있었다. 평범한 탄피가 아니었다. 7.62 구경의 아주 희귀한 특수탄의 탄피였다. 그리고 그 탄피의 표면에는 레이저로 각인된 듯한 작은 백호 문양이 선명했다.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 부대. 그곳에서도 극소수의 최정예 요원들에게만 지급되는 비밀 저격총의 특수탄. 그녀가 그림자로 활동하던 시절 단 한 번 사용했던 바로 그 탄환이었다.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고 있다는 섬뜩한 메시지였다. 어떻게? 그녀의 707 경력은 군 내에서도 극비사항이었다. 인사 파일에도 평범한 보병 부대원으로 위장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국방부 내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런데 박성진 대위가 일개 부대의 중대장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인가? 하선우는 탄피를 든 채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더 이상 까불지 말라는 협박이었다. 동시에 이것은 박 대위의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했다. 나는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과시.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오정혁 중령의 죽음. 그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춘천의 아파트였다. 부대와는 꽤 거리가 있는 곳. 휴가 중인 오 중령을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서 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외부인의 소행처럼 꾸미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 모든 퍼즐 조각이 특수부대라는 키워드로 맞춰지고 있었다. 박성진 대위, 그는 평범한 장교가 아니었다. 그 역시 특수부대 출신이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정보망과 능력을 갖춘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적의 정체를 파악해야 한다. 하선우는 더 이상 부대 안에서만 맴돌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사건의 핵심, 춘천의 아파트로 가야만 했다. 헌병대가 놓친 무언가, 특수요원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단서가 분명 그곳에 남아있을 터였다. 주말 외박이 허락되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춘천으로 향했다. 오 중령의 아파트는 폴리스 라인으로 막혀 있었지만 그런 것은 그녀에게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못했다. 해가 지고 인적이 끊긴 시간, 그녀는 아파트의 뒷벽을 타고 마치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가볍게 발코니로 진입했다. 내부는 헌병대의 감식이 끝난 후라 어수선했지만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 하선우는 장갑을 낀 손으로 랜턴을 비추며 바닥부터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혈흔, 지문, 족적. 헌병대가 이미 수거해 갔을 일반적인 증거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가 찾는 것은 부조하였다. 현장에 남겨진 그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미세한 흔적. 그녀는 오 중령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거실 바닥에 엎드렸다. 그리고 랜턴 불빛의 각도를 조절하며 바닥을 비췄다. 그러자 육중한 소파 밑 아주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아주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탄두의 파편이었다. 헌병대가 현장을 수색하며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아주 작은 조각. 보통의 탄두와는 재질이 달라 보였다.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관통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철갑탄의 파편.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거실 창문, 커튼 뒤에 숨겨진 벽에 아주 작은 흠집. 마치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듯한 흔적이었다. 총구는 아파트 외부를 향하고 있었다. 소음기를 쓴 저격. 머릿속에서 사건의 전말이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범인은 아파트 맞은편 건물 어딘가에서 소음 저격총으로 오중령을 살해했다. 그리고 현장으로 잠입해
외부 침입처럼 보이지 않도록 모든 흔적을 조작했다. 이것은 일반 군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솜씨였다. 하선우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맞은편에는 낡은 상가 건물이 있었다. 저곳이다. 저격 포인트는 저 건물 옥상일 것이다. 그녀는 다시 소리 없이 아파트를 빠져나와 맞은편 상가 건물로 향했다. 굳게 닫힌 옥상 문을 여는 것은 식은 죽먹기였다. 옥상에 올라선 그녀는 저격수가 몸을 숨겼을 만한 장소를 물색했다. 물탱크 뒤 환풍기 구조물 옆.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 하나. 하지만 평범한 담배가 아니었다. 군에서는 보급되지 않는 러시아제 고급 흑담배였다. 그리고 그 담배꽁초 옆에는 누군가 신발로 비벼 끈 듯한 자국이 선명했다. 그 자국은 일반적인 전투화의 문양이 아니었다. 훨씬 더 미세하고 복잡한 패턴. 특정 부대나 국가에서 사용하는 특수 군화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모든 증거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성진 대위. 그가 바로 고도로 훈련된 암살자이자 이 모든 사건의 배후였다. 표인수 상사는 그저 그의 장기말에 불과했다. 증거를 수집한 하선우가 옥상을 떠나려던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섬뜩한 기척이 느껴졌다. 위험.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바닥을 굴렀다. 휙. 방금 전 그녀가 서 있던 자리로 날카로운 쇠파이프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들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인형이 튀어나와 그녀를 덮쳤다. 박성진 대위가 보낸 또 다른 사냥개였다. 하선우는 자세를 고쳐 잡고 적을 노려보았다. 사냥꾼을 잡으러 왔다가 도리어 사냥감이 된 상황.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제야 좀 재밌어지는군. 쥐새끼들만 상대하려니 따분했거든. 그림자의 진짜 사냥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사내는 거구였다. 황대철 중사와는 다른 군살 하나 없이 압축된 근육질의 몸. 그의 눈빛은 목적 달성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살인 기계의 그것이었다. 내가 하선우인가? 낮고 갈라진 목소리. 그는 하선우를 이미 알고 있었다. 박성진 대위가 보낸 자객이 틀림없었다. 이름 없는 개에게 내 이름을 알려줄 필요는 없지. 하선우의 도발에 사내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그는 더 이상 말없이 쇠파이프를 고쳐 잡고 달려들었다. 육중한 쇠파이프가 밤 공기를 가르며 하선우의 머리를 향해 수직으로 내리꽂혔다. 피할 수 없는 공격. 하지만 하선우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앞으로 파고들며 몸을 낮췄다. 쇠파이프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등 뒤의 바닥을 강타했다. 쾅! 콘크리트 바닥이 부서져 나가며 파편이 튀었다. 사내가 쇠파이프를 회수하기 전 찰나의 빈틈. 하선우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사내의 턱을 향해 팔꿈치를 날렸다. 퍽.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사내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 하지만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버텨냈다. 보통이 아니었다. 특수 훈련을 받은 자였다. 사내는 고통을 무시하고 하선우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하선우의 다음 공격이 더 빨랐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아채 자신의 어깨를 축으로 삼아 그대로 업어매쳤다. 거대한 몸이 공중에서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처음으로 터져나온 사내의 신음. 하선우는 그가 자세를 추스르기 전 그의 팔을 꺾어 관절기를 시도했다. 뼈가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도 사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남은 손으로 품속에서 날카로운 군용 단검을 꺼내 하선우의 옆구리를 향해 찔렀다. 하선우는 칼날을 보고 몸을 비틀어 피했지만 칼끝이 그녀의 전투복을 찢고 옆구리를 살짝 스쳤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피가 배어나왔다. 첫 부상.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꺾고 있던 그의 팔에 더욱 힘을 주었다. 우드득. 결국 끔찍한 소리와 함께 사내의 팔 관절이 탈골되었다. 크악. 사내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는 단검을 떨어뜨렸고 하선우는 그 틈을 타 그의 목에 다리를 감아 조르기 시작했다. 숨이 막힌 사내가 버둥거렸지만 그녀의 다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몇 초 후 저항이 잦아들고 거구의 몸이 축 늘어졌다. 하선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옆구리의 상처에서 피가 흘렀지만 깊지는 않았다. 그녀는 기절한 사내의 품을 뒤졌다. 신분증이나 소속을 알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철저하게 훈련받은 자였다. 박성진. 대체 정체가 뭐지? 단순한 특수부대 출신 장교가 아니었다. 군 내부의 사조직 혹은 그보다 더 거대한 배후가 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했다. 하선우는 옥상에서 수집한 증거물 마이너스 특수탄 파편과 러시아제 담배꽁초 마이너스를 챙겨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기절한 사내는 경찰에 익명으로 신고했다. 시끄러워지면 박성진이 더 깊숙이 숨어버릴 터였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부대로 복귀한 하선우는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료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박성진을 잡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 즉 살해 흉기나 그의 자백을 받아낼 덫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덫을 놓기 위해서는 그의 주변 인물을 이용해야 했다. 그녀의 시선은 늘 자신을 동경과 걱정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김민준 하사에게 향했다. 김 하사는 박성진 대위가 개인적으로 아끼는 부하였다. 그를 이용한다면 박 대위에게 거짓 정보를 흘릴 수 있었다. 다음 날 하선우는 훈련 중 일부러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김민준 하사와 단둘이 있을 상황을 만들었다. 하 하사님 괜찮으십니까? 걱정하며 달려온 김 하사에게 하선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김 하사, 나 좀 도와줘야겠어. 이건 우리 둘만 알아야 하는 이야기야.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마치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연기했다. 사실 춘천에 다녀왔어. 오중령님 아파트에서 이걸 주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일부러 다른 평범한 탄피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헌병대가 이걸 놓쳤더군. 곧 국과수의 정밀 감식을 의뢰할 생각이야. 탄피에 남은 미세한 화약 성분이나 강선 흔적을 분석하면 어떤 총에서 발사됐는지 금방 알 수 있겠지. 범인의 총이 우리 부대 안에 있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거야. 김민준 하사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아, 하사님, 이걸 정말? 그래. 그러니까 김 하사가 입을 무겁게 해줘야 해. 이 사실이 알려지면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려 들 테니까. 특히 박 대위님께는 절대 말씀드리면 안 돼. 괜히 걱정 끼쳐드릴 수 없으니. 특히 박 대위님께는 이라고 강조하는 하선우의 말에 김 하사는 오히려 박 대위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할 터였다. 그는 정의감이 강하면서도 동시에 상관에 대한 충성심이 깊은 이용하기에 가장 완벽한 인물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점호가 끝난 후 김민준 하사는 안절부절 못하다 결국 박성진 대위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하선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미끼를 물었다. 이제 박성진은 생각할 것이다. 하선우가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것이 국과수로 넘어가기 전에 빼앗거나 파괴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움직일 터였다. 살해 흉기나 남은 증거들을 숨겨둔 장소로. 하선우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않고 박성진 대위의 막사를 감시했다. 그녀의 예상대로 자정이 넘은 깊은 밤 박 대위의 막사에서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빠져나왔다.
검은색 훈련복으로 온몸을 감싼 박대위였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부대의 가장 외진 곳,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낡은 폐유류 저장고 쪽으로 향했다. 하선우는 소리 없이 그의 뒤를 밟았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 그녀는 완벽한 그림자가 되어 박대위와의 거리를 유지했다. 폐유류 저장고는 십수년간 방치되어 녹슨 철문과 잡초만이 무성한 부대 내에서도 가장 음산한 곳이었다. 박대위는 익숙한 듯 저장고의 낡은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하선우는 잠시 기다렸다가 조용히 그의 뒤를 따라 안으로 잠입했다. 내부는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와 먼지로 가득했다. 박대위는 손전등을 켜고 저장고 구석에 있는 바닥의 덮개를 열었다. 지하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그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자 하선우도 조용히 뒤따랐다. 지하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다. 그곳에는 박대위가 숨겨둔 각종 불법 무기들이 가득했다. 소음기가 장착된 저격총, 특수 제작된 단검들 그리고 러시아제 흑담배 한 보루. 박대위는 저격총 케이스를 열어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바로 그 총이 오정혁 중령을 살해한 흉기임이 틀림없었다. 찾는 물건이 그겁니까, 대위님?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 하선우의 목소리에 박성진 대위의 어깨가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결국 여기까지 찾아냈군, 하선우 하사. 아니, 백호 부대의 그림자라고 불러야 하나? 그는 그녀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역시 당신이었군. 오정혁 중령을 살해한 범인. 살해라니 말이 좀 심하군. 나는 그저 내 앞길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했을 뿐이다. 박성진 대위는 천천히 저격총을 들어 하선우를 겨눴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잘 됐군. 너 같은 위험한 변수는 애초에 싹을 잘라버렸어야 했는데 말이야. 여기서 죽어주면 실종으로 간단하게 처리될 거다. 아무도 이 장소는 모르니까. 일촉즉발의 상황. 하지만 하선우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박대위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것만 대답해주면 조용히 죽어주지. 뭐지? 당신 혼자 한 짓은 아닐 텐데. 당신 뒤에 있는 건 누구지? 내 정보를 알려준 자는 누구고 이 부대에 온 진짜 목적은 뭐야? 박대위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죽을 사람에게는 알려줄 필요 없는 정보다. 그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거는 순간 하선우의 몸이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이것은 더 이상 수사가 아니었다. 맹수들의 생사를 건 싸움이었다. 박성진 대위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겼다. 탕! 지하에 밀폐된 공간을 찢는 총성. 하지만 총알은 하선우의 몸을 꿰뚫지 못했다. 그녀는 총성이 울리기 직전 이미 몸을 날렸다. 짐승 같은 반사신경이었다. 그녀는 옆에 있던 강철제 선반을 박차고 뛰어올라 파이프가 어지럽게 얽힌 천장으로 몸을 붙였다. 타타탕! 박대위가 미친 듯이 천장을 향해 총을 난사했다. 총알이 파이프를 꿰뚫고 불꽃이 튀었다. 하선우는 원숭이처럼 파이프를 붙잡고 이동하며 그의 시야에서 벗어났다. 지하 공간은 순식간에 화약 냄새와 비명 같은 총성으로 가득 찼다. 나와라, 이 쥐새끼 같은 년. 박대위가 포효하며 총구를 돌렸다. 하지만 하선우는 이미 그의 등 뒤 선반 꼭대기에 그림자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뛰어내렸다. 그녀의 군홧발이 정확하게 박대위의 손목을 내리찍었다. 우드득.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박대위가 저격총을 놓쳤다. 크악!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는 그의 턱을 향해 하선우의 팔꿈치가 벼락처럼 날아들었다. 하지만 박대위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고개를 비틀어 치명타를 피하고 남은 왼손으로 허리춤에서 단검을 뽑아 그녀의 복부를 향해 찔러 넣었다. 하선우는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몸을 틀었지만 칼날이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제육장에서 입었던 상처 바로 그 위였다. 찢어지는 고통의 순간 호흡이 멈췄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박대위가 그녀를 밀쳐내고 거리를 벌렸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하선우는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기댔다. 전투복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하하. 707의 그림자도 별거 아니군. 결국 너도 피를 흘리는 인간일 뿐이야. 박대위는 부러진 손목을 부여잡은 채 승리를 예감한 듯 비열하게 웃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단검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하지만 하선우의 눈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벽을 짚고 일어서며 자신의 허리띠를 풀었다. 그리고는 피가 흐르는 옆구리를 허리띠로 단단하게 묶어 지혈했다. 극심한 고통이 전신을 꿰뚫었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끝난 것 같나?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오는 것처럼 서늘했다. 박대위가 움찔하며 그녀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다. 하선우는 옆에 있던 공구함에서 육중한 쇠망치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가녀린 체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흉악한 무기였다. 지금부터 내 놈이 한 짓을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녀는 박대위를 향해 달려들었다. 더 이상의 기술도 속임수도 없었다. 오직 분노와 살의를 담은 짐승과 짐승의 싸움이었다. 쇠망치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는 지옥의 바람 소리 같았다. 박대위는 단검을 들고 필사적으로 맞섰지만 뼈를 부수는 쇠망치의 위력 앞에 그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쾅! 쇠망치가 그의 어깨를 강타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박대위가 바닥을 굴렀다. 하선우는 넘어진 그의 위로 올라타 쇠망치를 버리고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누구냐? 내 뒤에 있는 게 누구야? 할 것 같으냐? 말하게 될 거다. 하선우는 그의 부러진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서는 고통. 박대위의 눈이 흰자위를 드러내며 뒤집혔다. 말해. 내 정보를 누가 줬지? 오중령님은 왜 죽였어? 결국 박대위의 저항이 무너졌다. 그는 공포와 고통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알바트로스. 우리는 알바트로스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알바트로스는 군 내부의 극비 사조직이었다. 전현직 특수부대원들과 정보사 요원들을 중심으로 군수물자를 빼돌리고 해외 PM 시민 간군사 기업과 결탁해 불법 무기를 밀매하는 거대한 범죄 집단이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군의 주요 보직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림자 정부가 되는 것이었다. 이 부대는 우리의 새로운 거점이었다. 강원도 산골 완벽한 위치지. 오정혁 그 자식은 너무 깨끗해서 문제였어. 보급 비리를 파고들다 우리 꼬리를 잡은 거야. 그래서 제거했다. 하선우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오중령은 단순한 비리를 파헤치다 죽은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반역 집단의 음모를 막아서다 희생된 것이었다. 내 정보는 조만철 장군님께서 주셨다. 조만철 장군. 육군 본부의 핵심 요직에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가 바로 알바트로스의 수장이거나 적어도 핵심 후원자였다. 그가 하선우의 707 기록을 빼내 박대위에게 전달하며 예의주시하고 필요하다면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첫 번째 쪽지는 테스트였다.
전설적인 실력이 녹슬지는 않았는지 궁금했거든. 잘하면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생각도 있었지. 하지만 넌 너무 깊이 파고들었어. 박대위의 독백이 이어지는 동안 하선우는 그의 눈에서 광기를 보았다. 그는 자신의 신념의 한치의 의심도 없는 뒤틀린 애국심에 사로잡힌 괴물이었다. 모든 것을 털어놓은 박대위의 얼굴에 기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자신의 군화 뒷굽을 바닥에 강하게 내리찍었다. 하지만 너도 같이 가야겠다. 이 지하 벙커는 내 무덤으로 설계되었거든. 딸깍. 작은 스위치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지하 공간의 벽과 천장에 설치된 소형 폭약들이 붉은 불빛을 깜빡이기 시작했다. 자폭 장치였다. 하하. 어서 와라, 그림자. 지옥에서 같이 춤이나 추자고. 박대위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하선우는 그의 멱살을 잡아챈 채 미친 듯이 출구를 향해 달렸다. 벽이 갈라지고 천장에서 흙과 먼지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쾅! 콱콱쾅! 그녀가 간신히 지상으로 몸을 날리는 순간 등 뒤에서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굉음과 함께 폐유류 저장고가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다. 폭발의 충격파가 그녀의 몸을 덮쳤고 하선우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코를 찌르는 것은 매캐한 화약 연기와 피비린내였다. 하선우는 무너진 저장고의 잔해 더미 속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옆구리의 상처는 더욱 심하게 벌어져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된 채 기절한 박성진 대위가 널브러져 있었다. 그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하선우는 그를 죽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그는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었다. 알바트로스와 조만철 장군을 엮어줄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는 살아야만 했다. 부대는 이미 발칵 뒤집혀 있었다. 폭발음을 듣고 달려온 초동조치조와 당직사관의 고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든 것이 발각된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지워야 했다. 조만철 장군이 배후에 있는 한 자신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하선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박대위의 몸을 끌고 현장에서 벗어났다. 그리고는 춘천에서 마주쳤던 자객의 시신을 찾아내 그에게서 채취했던 혈액을 폭발 현장 주변에 교묘하게 뿌려놓았다. 박대위의 무기 창고에서 찾아낸 불법 무기 몇 점도 함께 놓아두었다. 외부 세력과의 암투 중 벌어진 사고처럼 위장하기 위해서였다. 모든 조작을 마친 그녀는 기절한 박대위를 부대 후문 근처의 인적이 드문 곳에 버려두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공중전화를 이용해 헌병대에 익명의 제보를 남겼다. 부대 후문에 거동 수상자가 쓰러져 있다. 폐유류 저장고 쪽에서 총성과 폭발음이 들렸다. 다음 날 제7 산악 특수임무대대는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다. 폐유류 저장고의 폭발, 그곳에서 발견된 불법 무기들과 신원불명의 혈흔, 그리고 후문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박성진 대위. 모든 사건이 뒤죽박죽 얽혀 도무지 앞뒤를 가늠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되었다. 육군 본부에서 급파된 특별수사팀이 부대를 장악했다. 하지만 하선우는 그들의 움직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보다는 서둘러 덮으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수사는 박대위가 외부 불순 세력과 내통하다 배신당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려졌고 의식불명 상태인 그는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된 후 철저히 외부와 격리되었다. 조만철 장군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분명했다. 하선우는 막사 침대에 누워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끓어오르는 분노가 심장을 태울 것 같았다.
오정혁 중령의 죽음은 이렇게 묻히는가. 거대한 반역 집단은 꼬리만 잘라낸 채 몸통은 그대로 살아남는 것인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단단해졌다. 지금까지의 싸움이 자신에게 덤벼드는 적을 상대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싸움은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전쟁이었다. 그녀는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인물이 떠올랐다. 보급관 표인수 상사. 그는 박대위의 하수인이었지만 이제는 버려진 패에 불과했다. 그는 누구보다 알바트로스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지금 그는 박대위가 사라진 상황에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하선우는 어둠을 틈타 표 상사의 숙소를 찾아갔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표 상사는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하하사. 여긴 어쩐 일로. 조용히 하시죠, 상사님. 박대위가 사라지니 다음은 본인 차례일까봐 잠이 안 오십니까? 하선우의 서늘한 목소리에 표 상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바트로스. 그리고 조만철 장군.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어에 표 상사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상사님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대로 쥐 죽은 듯이 숨어 지내다 조만철 장군이 보낸 사람에게 정리당하는 것. 둘째, 저와 손을 잡고 살아남는 것.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표 상사는 떨리는 눈으로 하선우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죽음의 공포는 그를 굴복시키기에 충분했다. 내가 뭘 하면 되지? 알바트로스의 내부 정보를 전부 알려주십시오. 자금 흐름, 조직원 명단, 다음 계획까지. 아는 것은 전부. 표 상사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알바트로스의 비밀을 하나씩 꺼내 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결정적인 정보를 흘렸다. 조만철 장군이 곧 움직일 겁니다. 박성진이 실패했으니 직접 뒤처리를 하기 위해 비밀 회동을 가질 겁니다. 아마 안가에서. 표 상사가 말한 안가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군의 고위급 장교들을 위한 비밀 휴양시설이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별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바트로스의 핵심 멤버들이 모이는 아지트라는 것이었다. 거기서 이번 일의 뒤처리와 새로운 무기 밀매 계획을 논의할 겁니다. 조만철 장군의 최측근들과 해외 PMC의 아시아 지부장까지 참석하는 최고 위급 회담입니다. 하선우의 눈이 번뜩였다. 뱀 소굴의 위치를 알아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곳에 모인 독사들의 숨통을 한 번에 끊어놓는 것이었다. 회동 날짜와 시간, 안가의 정확한 위치와 내부 구조도를 알려주십시오. 표 상사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넘겼다. 그는 이제 하선우라는 외나무 다리에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한 것이었다. 모든 정보를 얻은 하선우는 조용히 그의 숙소를 나섰다. 밤하늘에는 날카로운 초승달이 떠 있었다. 그녀는 달을 보며 조용히 맹세했다. 오정혁 중령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복수 그리고 이 썩어 빠진 군을 바로잡기 위한 전쟁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자의 마지막 사냥이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알바트로스의 회동날까지 남은 시간은 사흘. 하선우는 부대에 병가를 내고 서울로 향했다. 표인수 상사가 넘겨준 정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상세했다. 안가의 설계도, 경비 시스템, 예상 참석자 명단과 그들의 신상 정보까지. 그녀는 서울의 한 허름한 모텔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완벽한 작전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단순한 암살이나 복수가 아니었다.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들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조직의 중추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다. 그녀는 707 그림자 시절 수행했던 가장 복잡하고 위험했던 임무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용산의 전자상가와 동대문의 뒷골목을 오가며 필요한 장비들을 수집했다.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 전파 교란 장치, 비금속성 나이프와 와이어, 그리고 야간 침투를 위한 특수 장비들. 그녀의 손길을 거치자 평범해 보이는 물건들은 순식간에 무서운 무기와 첩보 장비로 변모했다. 작전 전날 밤 그녀는 모든 준비를 마친 채 안가 주변의 지형을 마지막으로 정찰했다. 경기도 외곽 깊은 숲속에 위치한 별장은 그야말로 철옹성이었다. 높은 담장과 감시 카메라, 적외선 감지기와 무장한 경비 병력까지.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침투 경로를 찾아냈다. 별장 뒤편 경비가 가장 소홀한 절벽. 그곳은 인간이 오를 수 없는 곳이라 판단했는지 감지 시스템이 유일하게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였다. 약속의 밤이 찾아왔다. 칠흑 같은 어둠이 숲을 삼켰다. 하선우는 온몸에 검은 침투복을 입고 얼굴에는 위장 크림을 발랐다. 그녀는 더 이상 하선우 하사가 아니었다. 이름도 계급도 없는 오직 임무만을 위해 존재하는 한 자루의 칼날, 그림자였다. 그녀는 절벽 아래에서 특수 제작된 갈고리와 로프를 이용해 암벽을 타기 시작했다. 한 마리의 거미처럼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수십 미터의 절벽을 오르는 동안 그녀의 호흡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침내 별장의 담벼락 위로 올라선 그녀는 고양이처럼 가볍게 안으로 뛰어내렸다. 내부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는 어둠과 하나가 되어 그들의 눈을 피했다. 순찰하는 경비병의 등 뒤를 소리 없이 지나치고 감시 카메라의 사각을 따라 이동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수천 번의 훈련으로 다져진 완벽한 예술과도 같았다. 마침내 회담이 열리는 본관 건물에 도착했다. 그녀는 표 상사가 알려준 환풍구를 통해 내부로 잠입했다. 좁고 먼지 쌓인 환풍구를 기어서 회의실 바로 위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준비해온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알바트로스의 핵심 멤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조만철 장군의 최측근인 이성진 준장, 해외 PMC 블랙나이트의 아시아 지부장인 미스터 Y, 그리고 국방부의 고위 관료까지. 마지막으로 상석의 조만철 장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인자한 미소를 띤 그의 얼굴 뒤에 나라를 좀먹는 괴물의 탐욕이 숨겨져 있었다. 모두 모였군. 그럼 시작하지. 조만철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함께 대한민국을 팔아넘기는 역적들의 밀담이 시작되었다. 박성진 건은 유감이지만 잘 처리되고 있네. 곧 의문사로 종결될 거야. 제7부대의 신규 무기 도입 건은 예정대로 진행하지. 우리가 납품한 불량 무기를 정품으로 둔갑시켜 막대한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걸세. 다음 달 동해에서 있을 한미연합훈련 때 최신의 미사일 기술을 북측에 넘기는 건 어떻게 되어가나? 하선우는 숨을 죽인 채 모든 것을 녹화하고 녹음했다. 그들의 대화는 충격 그 자체였다. 단순한 무기 밀매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적국과 내통하며 국가 안보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매국노 집단이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하선우는 환풍구를 조용히 빠져나와 건물의 배전실로 향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건물의 모든 전력을 차단했다. 펑! 순간 거대한 별장이 암흑에 휩싸였다. 회의실에서는 당황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뭐야?
무슨 일이야? 비상전력은 왜 작동 안 해? 하선우가 비상전력까지 미리 손을 써둔 상태였다. 그녀는 야간 투시경을 쓰고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잘하는 사냥 방식이었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되어 적들의 숨통을 하나씩 끊어놓는 것. 복도에서 뛰쳐나온 경비병들의 목 뒤로 그녀의 손날이 번개처럼 날아들었다. 윽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비병들. 회의실 안의 거물들은 공포에 질려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하선우는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그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렇게나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총알은 어둠 속을 방황할 뿐이었다. 거기 누구냐? 당장 정체를 밝혀. 이성진 준장이 벌벌 떨며 소리쳤다. 하선우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로 녹음기를 던졌다. 박성진 거는 유감이지만 잘 처리되고 있네. 곧 의문사로 종결될 거야. 방금 전 자신들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자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게 어떻게? 그 순간 하선우가 움직였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 있던 미스터 Y의 팔을 꺾어 무력화시키고 그의 다리 관절을 박살냈다. 비명이 터져나왔다. 다음은 국방부 고위 관료였다. 하선우는 그의 턱을 후려쳐 기절시켰다. 그녀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굴욕을 선사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조만철과 이성진이었다. 두 사람은 구석에 몰려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하선우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야간 투시경 렌즈가 섬뜩한 녹색빛을 발했다. 누구냐? 원하는 게 뭐냐? 돈이냐? 원하는 만큼 주겠다. 조만철이 애원하듯 소리쳤다. 하선우는 그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야간 투시경을 벗었다. 어둠에 익숙해진 그녀의 눈이 조만철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이름은 하선우. 당신들이 죽인 오정혁 중령의 부하다. 그녀는 조만철의 복부를 걷어차 쓰러뜨린 뒤 그의 양팔을 부러뜨렸다. 이성진 준장은 이미 공포에 질려 정신을 잃은 뒤였다. 이것은 심판이다. 모든 것을 제압한 하선우는 그들이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지옥에서 오중령님께 무릎 꿇고 사죄해라. 그녀는 현장에 증거가 담긴 USB와 함께 알바트로스, 국가반역죄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리고는 군 내부 감찰 라인이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속 라인과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한 곳에 익명으로 모든 증거를 제보했다. 다시는 조만철의 윗선이 사건을 덮을 수 없도록.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등 뒤로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악의 심장을 도려낸 심판의 밤이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하선우가 터뜨린 정보는 밤사이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켰다. 모든 방송사의 아침 뉴스는 일제히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고 사람들의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알림을 울려댔다. 속보 현역 장성 포함 군 고위급 간부, 국가반역 및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 단독 알바트로스, 군 내부 비밀 사조직. 무기 밀매, 이적 행위 정황 포착. 특집 청와대 성역 없는 수사.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 사건. 제7 산악 특수임무대대의 생활관 TV 앞에 모여든 병사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어둠 속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는 조만철 장군과 이성진 준장의 모습이 반복해서 비치고 있었다. 늘 근엄하고 위험 있던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굴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미쳤다. 이게 진짜야?
조만철 장군님이 간첩이었다고. 박성진 대위님도 저 조직 소속이었던 거 아니야? 폐유류고 폭발 사건도 그렇고. 병사들이 경악과 흥분 속에서 저마다 한마디씩 떠드는 동안 하선우는 구석 침상에 앉아 묵묵히 자신의 전투화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끔찍한 사건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그녀는 평온했다. 김민준 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하하사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세상이 뒤집힐 것 같습니다. 하선우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썩은 것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지. 군이 더 건강해질 기회라고 생각하자. 그녀의 평온함에 김민주는 어딘가 모를 위화감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저 저 작은 체구의 선임이 뿜어내는 알 수 없는 무게감에 압도될 뿐이었다. 사건의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청와대가 직접 지휘하는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고 군의 치부는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알바트로스와 연관된 수십 명의 군인과 정치인, 기업가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던 박성진 대위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영웅의 칭호가 아닌 반역자의 낙인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보급 비리로 조사를 받던 표인수 상사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이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그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하선우에게 익명의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조용히 군을 떠났다. 편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빚은 잊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광풍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부대는 새로운 대대장을 맞았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일상을 되찾았다. 하선우는 여전히 부대의 에이스이자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병사들은 그녀를 경외하면서도 두려워했고 간부들은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다. 조만철을 비롯한 알바트로스의 수뇌부는 군사재판에서 전원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들의 이름은 군인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페이지에 기록되었다. 하지만 하선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휴가를 얻은 그녀는 버스를 타고 국립서울 현충원으로 향했다. 비가 막 그친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묘역에는 청량한 풀냄새가 가득했다. 그녀는 수많은 비석 사이를 지나 얼마 전 새롭게 세워진 한 군인의 묘 앞에 멈춰 섰다. 육군 중령 오정혁. 하선우는 아무 말 없이 비석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자신을 믿어주었던 강직한 군인의 얼굴, 자신의 앞길을 열어주겠다던 따뜻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녀는 거수 경례를 올렸다. 칼날처럼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경례였다. 보고 드립니다, 중령님. 그녀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육군 하사 하선우, 부여받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707 그림자로 활동하며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때로는 직접 집행하면서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끝냈다는 안도감과 정의를 지켜냈다는 뜨거운 자부심의 결정체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상관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했다. 비로소 그녀의 길었던 복수극에 진정한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었다. 부대로 복귀한 며칠 뒤 새로 부임한 신임 대대장이 그녀를 호출했다. 신임 대대장은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전형적인 야전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하선우 하사 안께.
그는 서류를 뒤적이다가 이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자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네.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말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이번 알바트로스 사건을 해결한 익명의 제보자, 언론에서는 그를 그림자라고 부르더군. 국가를 구한 영웅이지. 그 영웅에게 대통령께서 비공식적인 감사를 전해달라고 하시더군. 하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대대장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자네의 과거를 알고 있네.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 부대의 전설적인 요원이었던 것도, 어떤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을 등지고 이곳으로 오게 된 것도. 하지만 하하사, 그림자는 어둠 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때도 있는 법이야. 대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부대원들이 땀 흘리며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군을 재정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결정했네. 그중 하나가 바로 대통령 직속의 새로운 특수임무부대를 창설하는 것이지. 그는 몸을 돌려 하선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군 내부의 비리와 반역 행위, 외부의 침투와 고도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오직 국가와 국민에게만 충성하는 비밀부대일세. 그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최후의 칼날이 될 조직이지. 그는 다시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새로운 부대의 이름은 시리우스 시리어스일세.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으로 조국의 길을 밝히라는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하사하신 이름이야. 봉투 안에는 특수임무부대 시리우스 창설 요원 임명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임명장 밑에는 그녀가 707 시절 사용했던 그림자라는 코드네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자네에게 선택권을 주려고 하네. 이대로 이곳에 남아 조용히 군 생활을 마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네가 있어야 할 진짜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어. 가장 어두운 곳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밝은 빛이 될 기회일세. 어떻게 하겠나 하선우 하사? 하선우는 임명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림자라는 세 글자가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듯 이곳으로 왔지만 결국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다. 아니, 이제는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오정혁 중령의 죽음과 알바트로스와의 싸움을 통해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대장을 향해 굳건한 눈빛으로 경례를 붙였다. 하사하선우. 조국이 부른다면 언제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옅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강철을 품었던 소녀는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자 가장 눈부신 빛, 시리우스의 그림자가 되어 새로운 전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